자동차 공학이는 자동차 통해가지고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 철강 쪽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드리게 된 데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뭐 조선, 건설, 유화 쪽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철강 산업, 또 자동차 산업도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반도체 하나 수출이 잘 돼가지고 지금 뭐 버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 전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디테일함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목차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앞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하고 좀 틀리는 게 강조하는 부분이 그 전후방 연관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그 종사하는 분이나 자동차 관련 사람이 종사하는 분이나 자동차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소득을 올리고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에서 빅3 같은 경우에 GM이 어려웠을 적에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킨 것처럼 한편으로 모든 산업의 자유 경쟁, 전 세계 경쟁을 통해서 산업을 꾸려간다 하면서도 미국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손 놓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자동차는 다른 산업하고 다른 시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에 대한 전후방 연관 효과가 거기에 종사되어 있는 종업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철강, 조선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크고 산업 규모는 크더라도 막상 그쪽 분야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산업은 아마 자동차 쪽하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자동차 산업 쪽을 보시면 다 아시게 오늘 철강 문제 나왔습니다만서도 소재나 그 다음에 그 생산 문제,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생산 방식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산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차 이후의 관계도 자동차 산업에 직접 연관이 있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또 하나, 운수 이용 부분입니다. 그 자동차 산업에 직간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대중교통, 개인교통, 아니면 개인이 차를 사가지고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연관돼가지고 유통, 보험 등 시작을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다른 쪽하고 좀 특색 있게 보는 경향이 많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간단히 표를 이렇게 지금 떠왔습니다. 카마에서 나온 자리인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전체 그 업체 수가 제조업 분야입니다. 6만 9천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4,600여 개, 4,700여 개가 자동차에 관계된 산업입니다. 전체의 8%가 넘습니다. 조업원 수 전체 그 제조업이 293만 명, 한 3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35만 명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조업 전체 1,415조의 매출을 갖다가 생산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197억, 약 200조가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입니다. 또 여기 뭐 출하에 부가가치 수출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에 2017년도에 4,954억 불을 수출을 했는데 그 중에 자동차 쪽 분야가 657억 불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 경제 전반에서 지대한 영향을 좀 자동차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도 아까 하국장님이 얘기했지만요, 우리나라는 좀 진짜 맨 땅에서 헤딩하는 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제철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제시대 거치고 6.25 거쳐서 미군들이 폐차시키던 차를 갖다가 불화받거나 주워가지고 시쳇말로 트렁무통 펴가지고 뚝딱 만들어서 외체 보강해서 처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시발차라는 이름으로 차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량이 그 당시에 뭐 13대, 15대부터 시작을 쭉 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여기서 보다시피 이와 같은 순서로 해서 자동차 우리나라 산업 경쟁이 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5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폐허에 의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또 다른 좌표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아래 표를 보시면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 자동차 한 대당 인구수입니다. 그 매년 쭉 들어가지고 지난해 2.3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한 15년 전 수준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위에 그 점 그래프는 여기 보다시피 1000명당 자동차 보유됐는데 자동차 1000대당 지금 자동차에 보유한 데가 350대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3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천진국의 최고 수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와 같은 자동차 산업은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국민 경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보복 이론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한 9,800만 대 정도 됐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요. 그 중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생산된 게 5,100만 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이제 3개국이죠. 그 다음에 많이 생산된 데가 유럽이고 2,100여만 대, 그 다음 미주 쪽이 1,700여만 대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냐,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서도 중남미 쪽 뭐 이렇게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난 20년 가까이 유럽하고 미국 쪽,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쪽은 자동차 매년 생산대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는 물론 여기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크겠습니다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앞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보급이 활성화되면 이거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자동차 산업이 확장되거나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래표는 매년 그 자동차 연간 전 세계 총 생산량을 갖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났고요. 2018년 올해는 예측하기에 1억 대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요. 1억 대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서도 손색이 없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럼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국가별로는 움직이고 있느냐?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위는 중국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2,840여만 대, 실제 중국에서 팔리는 자동차는 3,000만 대에 가깝습니다. 근데 생산이 2,840여만 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1,100여만 대, 그 다음에 일본이 1,000만 대가 조금 부족한 970여만 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한 600여만 대,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시장을 갖다가 각별로 분할해가지고 생산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은 변함없이 꾸준하는데 지난 2016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자동차 5대 강국에서 지금 6대로 좀 밀렸습니다. 인도한테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지금 작년에는 410여만 대로 재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재작년에 비해서 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전 세계 연간 생산량 늘어나고요. 국가별 생산량도 늘어나는데 우리만 죽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의 그 순위를 나타내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우리가 6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그 전에 한 10여 년 동안은 우리나라 생산 5위의 자동차 강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앞으로 올해는 이 6위도 어렵고 7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멕시코하고 저희하고 자동차 생산 대수가 2016년도에 단지 5만 대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역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대수 현황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기준점을 잡아줬는데 지속적으로 늘다가
미국의 그 모기지론인가 뭐 하는 사태 가지고 경제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더니만은 2011년도에 가서 지금 465만 대, 그때는 조만간 500만 대에 도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11만 대로 줄었습니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지금 자동차 생산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411만 대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현대가 40.1%, 한 165만 대, 기아가 152만 대, 그 다음에 한국젠 등등등등 이렇게 포션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느냐? 여기 표가 나오다시피 2015년도에는 456만 대에서 2017년도 417만 대. 옆쪽에 표를 보시면은 한국이 지금 인도에 밀려서 작년에 411만 5천 대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 세계 생산은 2.7% 증가했는데 한국은 거꾸로 2.7%가 감소했습니다. 10대 생산국 중에서 2년 연속 감소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표 보시죠. 한국 411만 대, 밑에 멕시코는 406만 대에서 5만 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자료는 그 국가가 아니라 메이커별로 나타나는 그룹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를 메이커 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 5위였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메이커로서도 5위였습니다. 지금도 5위는 차지하는데, 근데 1, 2, 3, 4위, 1위 도요타, 2위 폭스바겐 그룹, 3위 르노니산 그룹, GM 그룹, 4위 르노니산 그룹인데 이 4개 자동차 메이커가 고부고부만 합니다. 1000만 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도요타가 2016년도에 1017만 대를 생산했다가 2017년도에 1074만 대 생산을 했고요.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요, 폭스바겐도 2016년도에 1029만 대에서 2017년도에 1060만 대로 한 40만 대 늘었습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GM, 닛산 다 늘었습니다. 근데 5위의 한국에서는 2016년도에 787만 대에서 2017년에 725만 대로 줄었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그 메이커에서 전 세계 각 공장에서 생산한 총 집계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생산 수량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거꾸로 5위 자리도 수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빅3 중에서 거의 죽었다고 하는 포드가 지금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포드하고 우리 현대기아하고 지금 별 차이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너무나 잘 알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크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더군다나 참고로 우리나라 자동차 그 OEM,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의 그 발전 현황을 쭉 풀어주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대자동차는 나름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전에 현 정몽구 회장님이 현대전공에서 갤로포를 만들다가 청구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가고 있고요. 우리 경상전공에서 시작해가지고 기아산업은 아시아자동차 인수해가지고 쭉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새 나라로 출발해서 신진해로 해서 세안으로 해서 대우자동차 가서 결국은 한국GM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하동환 자동차로 해서 신진 쌍용으로 해가지고 마인드라 그룹에 편입되어 있고, 삼성 상용차로 해가지고 르노 삼성 자동차로 지금 가 있고 하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지정인데요. 지금 알다시피 현대 기아만 한국 메이커고요. 쌍용도 마인드라, 르노 삼성도 르노 그룹에 속해져 있고, 한국 GM, GM 소속이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때 한국 메이커는 현대기아차 한 회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기아차 하나밖에 없는 회사가 지금 몇 년째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 시장은 확대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동차 산업만, 그러니까 OEM, 완성차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부품업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티어 1이라고 하는 그 OEM에 1차로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사는 여기 보다시피 1794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동차 조합에서 이제 얻은 자료를 했는데요. 그게 중복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OEM에 납품하니까 실제적으로 회사는 851개다.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고요. 지난해 얘기입니다. 또 종합원 구매별로 보면은 50인부터 1000인까지 있습니다. 1차 티어 같은 경우는
대규모 회사가 많습니다. 이 소비 품목을 팔지 않은 회사니까 우리가 들으면 참 낯설은 생소한 회사가 많습니다. 아마 제철 제강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사에서 매초 1조 원 넘는 회사가 여러 있습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뭐 2조, 3조 되는 회사도 있고요. 부품업사가. 그만큼 그런데 이 완성차 OEM의 자동차 이 생산력이 줄어드니까 부품 산업도 같이 따라서 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상대적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허우적대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이제 토를 달았는데요. 여기 표 보시죠. 2013년도 중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마케팅 시어 포션이 6.5%였고요. 그 표를 보시면 맨 밑에 가운데 있는 기아자동차 3.5%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중국에 팔리는 차 10대 중에 한 대는 우리 한국자동차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 표를 보시면은 현대차는 계속 하강 곡소를 그래가지고 지금 3.4%고요. 기아차는 1.7% 해가지고 5.1% 합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예측하건대 올해는 5% 전체 현대 기아 합이 5%도 줄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 중국의 토종업체인 뭐 지리 같은 경우는 2.5%에서 7%로 그러니까 올해 7%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황 같은 경우도 지금 줄기차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4%까지. 또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전체 생산량 현대기아차에 포함해가지고 전체 생산량 그다음 수출돼서 지속적으로 2013년도부터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동향이 어떻게 되냐, 생산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가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또 다른 한국 자동차 산업 분야의 하나의 축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정부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오니까 자동차 쪽부터 규제한다고 지금 달라드는 입장인데요. 자동차 산업이 뭐 제철처럼 환경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다, 그 다음에 온실 효과, 탄산가스 효과 등 각 시도, 대도시, 대기오염 감소,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가 환경 오염을 갖다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각국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는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땅이 넓다 보니까 또 대도시에서 오염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사용이 대형차를 위주로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비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라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저 메이커에서 미국의 자동차를 팔면은 평균 대당 얼마의 마일리지가 연비를 갖는 자동차를 해야 되며 거기에 부족할 때는 얼마의 페널티를 갖다 물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의 23% 강화를 하겠다. 이게 미국 정부에서 공보해가지고 오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반수 이상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디젤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비보다도 그 지구 온난화, CO2 감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차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잘 팔렸고요. 앞으로 이제 뭐 폭스바겐 게이트로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서 2020년도로 가는데 27%의 CO2 감소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중국은 대도시 중심의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대도시 중심의 연비 페널티를 갖다가 매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은 전혀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를 하지 않다가 지금 환경 규제가 크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측면에서 1, 2% 감소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엄청 어려운 겁니다. 5년 내에 20몇 %씩 감소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거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기 자동차가 나오게 된 태동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지금요.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조건이 있겠지만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미국의 카피 연비를 갖다 맞추거나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자기가 판 자동차에 대해서 해당 목표치 연비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비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개발해서 파는 게 이제 숙명처럼 되어 있습니다. 각국별로 자동차 연비, 그 다음에 환경 규제 강화인데요.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매연,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 같은데 규제를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는 우리하고 좀 방향이 틀립니다만 연비 규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연비 규제를 갖다가 환경 문제를 갖다 뛰어넘는 자동차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므로 해서 미래 자동차는 전기가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전기 자동차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미래에 보급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1980년도부터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시험하던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 생각보다 빨리 보급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면 웬만큼 전기 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했고, 일부 메이커에서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큰 어려움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사실 연구 개발하는데 등한시했고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접근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전기 자동차 과연 언제쯤 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로 가기에는 현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의 여러 면에서 경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차의 성능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기호도 볼 것이고, 메이커도 볼 것이고, 그 다음 자동차의 유지비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는 일단 가격 경쟁 면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쟁이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를 통해서 모든 국가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이제 보조금이라는 걸 주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전혀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기술 개발도 촉진시키고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기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매년 또 매우 많은 금액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의 최우선 목표라고 있는 중국에서도 보조금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생산업체 보고 경쟁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는 모든 기술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해놓고는요. 근데 배터리 기술도 20년 전, 10년 전에는 조만간 대입권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계 붙여가지고 배터리가 원하는 성능만큼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계적, 기술적 문제인데요. 배터리는 화학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연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발견되고 하는 식으로 그 기술 개발 진도가 그래프식으로 비율이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문제고 뭐 그렇습니다. 새로 요즘 많이 쓰는 게 리튬 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능력의 한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서도 안전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일부는 해결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거를 갖다가 해결한 측면을 자동차에 적용시키면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를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기 자동차 언제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묻는데,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불편한 게 일단 충전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급속 충전이요? 우리 스마트폰도 2년 쓰면 배터리 때문에 바꾼다 그러는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동소이합니다. 충전 문제가 급속으로 자주 하게 되면은요 충전을 못해요. 배터리 성능이 급속으로 저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메이커에서는 급속 충전을 잘 권하지 않고 있어요. 완속 충전만 하는데 그러면 6시간, 7시간 이렇습니다. 우리 주유소에 가서 3분, 5분 기름 주고 있는 것도 어떻게 급하다고 짜증내는 방법인데, 이 전기 자동차 보급하는 문제가 가격 비싸죠, 조건 비싸죠, 기술적으로 개발이 안 돼 있죠. 곧 개발될 것 같더니만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R&D 투입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내연기관에 투입하는 돈은 더 많을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는요. 그런데도 전기차가 개발이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기자동차가 가는 방향은 맞는데 보급은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순서대로가 아니겠다 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2050년쯤 가면 한 50% 되려나? 아니다, 그거는 좀 빨리 되겠다.
2035년도쯤 가면 한 50% 되겠다. 이렇게 예측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태로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퀀텀 테크놀로지가 개발돼 가지고 이게 된다 싶으면은 그 다음날 확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 지금까지 노력하고 각종 방법으로서 이 접목하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테스트 내용은 아니까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니까 점점 더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환경 규제는 강화되고 전기자동차 조금 보험은 특별히 되어다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중간 과정이 여기 나온다시피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일찍 도요타는 그것을 예측하고 1980년대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해봤거든요. 여기 표에 나오다시피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연료로 쓰는 가솔린 디젤이 이제 메인 자동차고요. 전기 자동차까지 가기 좀 모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같이 양립한 두 개의 엔진을 쓰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요. 엔진이 두 개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무거워지니까 연비 문제 있죠. 기구가 복잡해지니까 시쳇말로 기존 자동차가 고장이 잘 납니다. 이것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로 가면 그렇게 효율이 생각만큼 좋냐? 또 이거 되지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저기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을 개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좀 딜레마의 분차, 그러니까 기술적인 딜레마의 분차가 있습니다. 아마 철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수에 어떤 철강이 필요한가 하는데 기술 개발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은 저는 철강을 잘 모릅니다만서도 어느 기술적 분야라든지 그런 테크놀로지는 다 저 분야를 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여기 FECV인데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에서 연료전지 자동차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개발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기술 개발이 있다. 연료전지를 쓰는 겁니다. 알다시피 물을 역분해하면은 그 전기가 나오는 거로 해가지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자동차 모터를 돌려서 구동하는 방식이죠. 차에다가 연료 탱크에 수소를 집어였습니다. 그 수소를 집어이면 뭐 충전도 금방 되고 가기는 전기로 가니까 전기자동차고 그 다음에 그 수소가 태워지면 나오는 게 물이니까 전선이 없고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건데 사실 현대자동차도 생각이 많은 게 기술은 개발이 맨 먼저 됐고 아직까지는 현존 기술로는 세계 최고 뭐 그렇게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조금 앞서가는 그런 입장인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정부에서 좀 밀어주지 좀 안 밀어줘가지고 이게 보급이 뭐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지금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내 전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소 충전소가 17개밖에 없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차가 보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LPG 자동차도 잘 보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인데 거꾸로 그래서 우리보다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그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개발이 도대체 이게 진도가 늦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한국의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소전기차도 똑같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조금 낫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보급하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거 보통 억 단위가 넘습니다. 전기자동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게요. 근데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 관심도 있고 충전소 문제도 있고 또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요. 많이 보급되면은 수소 그 에너지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정제하는 과정 중에 그냥 수소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부산물로서요. 사실은 그래서 태워버리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CNG를 갖다가 천연가스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수소가 부산물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수소가 싸고 버리다시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보급될 때까지 되는데 어느 정도 넘으면 이 자동차 수소 만들어내는 것도 화학적으로 수소 만들어내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이런 문제가 다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5위 자동차 강국, 6위 자동차 강국이 된 데는 마지막으로 자동차 엔진을 스스로 설계해서 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부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확보한 것 중에 최대한도로 더 기술을 갖다가 개발해서 짜내가지고 경쟁력 우위를 갖춰서 미래의 자동차로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데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게 그 뭐 자동차 메이커랑 현대자, 기아자동차의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기술이 여기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같은 출력, 같은 힘을 가지는 엔진을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차체의 크기, 그러니까 저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한쪽으로 패키지해가지고 조율해진 내용을 간단하게는 모듈화 경량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석열 중에서 가솔린, 디젤의 문제가 많으니까 대체연료 개념으로서 뭐 에탄올, CNG, LPG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그 BMW 사태로 해서 여러분 많이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만 또 EGR 말입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가서 나온 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돌려가지고 엔진의 출력도 올리고 엔진의 온도도 올리면서 엔진 힘을 강화시켜서 배출가스를 적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를 다단계 가지고 엔진의 파워를 갖다가 최대한 효율 높게 구동계통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에 첨가되는 연활유나 윤활유나 그 다음에 연료 등에 대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개발이 되고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에 의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전기자동차 기술이 완료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자동차 한다고 전기하는 거하고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에 대한 전기의 부품하고 개념하고 내용이 다 틀립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저 시중에 나와서 모터 하나 구해가지고 엔진 띄어내고 그 모터 붙이면 전기자동차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자동차 전혀 모르시는 분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터의 개념이 완전히 틀리고 그 안에서 전기자동차의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완전히 다 틀립니다. 아마 제 강으로 얘기하면 뭐 건설용 철강제 만드는 거하고 다른 철강제 만드는 거 아직 뭐 같은 철이라서 같은 철로 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요. 또 하나 자동차 산업의 화두가 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많은 얘기 좀 들으셨고요. 뭐 저는 이제 폭넓게만 얘기하고 그냥 깊은 기술을 얘기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게 된 이유가 우선은 기술력이 그만큼 확보가 돼가지고 이제 개발할 수 있겠다. 자동차 메이커나 산업 부분에서 이제 그런 구시점이 됐고요. 그러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활성화되고 본격화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안전성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 자율주행으로 하면은 이 수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겠다. 많은 자동차 사고가 사람이 오작동 잘못 운전해가지고 인지를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게 태반이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뭐 얼마 전에도 음주 사고 났고 그다음 횡단보도 시장 지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이 안전성 때문에 자동차가 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간 우리나라도 엄청 줄였습니다만서도 연간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가 5,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제는 5,000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요. 1년에 5,000명이 어디 가서 죽는다 그러세요. 세상 다 난리 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 안전성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으로 하면 굉장히 차가 편해집니다. 사용하는 사람이요. 시체말로 운전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운전면허도 없어지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해진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관심 영역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활성화 시작됐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은 자동차 만드는 개념하고 또 상관없이 거기다 추가되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그 컨트롤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 여기 나왔다시피 네트워크 기술하고 이런 것들이 가미돼야 되겠죠. 그 다음 부품으로는 센서나 액추에이터 같은 여러 가지 부품이 첨가돼야 되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개념은 HMI입니다. 휴먼하고 머신하고 인터페이스가 되는 기술이 접목돼야 된다. 자동차가 좀 더 자동차다워진다 이겁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분들은 다른 말로 자동차가 로봇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자동차가 AI를 접목시킨 그런 게 자동차가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미국 자동차공학회 SA에서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 폭이 하도 넓으니까 5단계로 나눠놨습니다. 레벨 1, 2, 3, 5 해가지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가끔 신문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레벨 5라는 얘기는 아무데나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에 치지만 하면 100% 가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국이든 외국이든 말입니다. 예? 뭐 시쳇말로 여기서 자 백두산 천지 하면 백두산 천지 가는 그런 자동차 얘기하는 겁니다. 지각 실차돼 가지고요. 레벨 4는요. 그까지는 안 돼도 기능은 똑같은다면서 영역이 좁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아니면 뭐 강남구 내에서 이런 식으로 주문하면 그 안에서는 100% 자율주행 자동차 되는 그런 개념 얘기하고요. 레벨 3는 일부 구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구간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라든지 어떤 전용 도로에서 자율주행 개념을 맞춰놓으면 그 안에서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레벨 2는 지금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에다 하나씩 다 달려있다시피 하는데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졸리면은 자동차에서 삐삐 소리가 난다라든지 차량 간 차 경계선을 지나가면 차에서 막 신호음이 나가지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벨 1, 2, 3는 1, 2, 3까지는요. 그 운전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레벨 4, 5는 자동차가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3까지는 차가 사고 나더라도 운전자 책임이고 레벨 4, 5는 과연 누구 책임인가 이게 아직 법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문제들도 아직 앞으로 해결될 문제가 많은데요. 그 레벨 3만 되더라도 이제 좋은 부분이 고속도로에서 서울 톨게이트 나와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자율주행 모드를 딱 맞춰놓으면요. 지가 가면서 차선도 받고 추월도 해가면서 알아서 갑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 편하죠. 레벨 3 차가 지금 시판되느냐? 아우디 같은 데서 만들어서 그거 시판하겠다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은 누구나 지금 다 확보된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가별로 아마 어떻게 좀 상황 봐서 조만간 진짜 바로 시판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편한 게 레벨 3 되면 군집주행인데 이건 상업용으로 해서 덤프트럭이 한꺼번에 맨 앞에 운전기사만 있으면 나무 뒤에 덤프트럭은 쭉 따라 붙어가지고 뭐 2, 3m 간격으로 합차가 운전하면 자동 조종돼서 쫓아오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상용차, 그 다음 관광버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고 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레벨 4만 가도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제 자율택시, 무인자동차 이런 컨셉으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미래자동차 산업 지금 어디로 가느냐? 20년 전에, 20년 좀 안 됐습니다만서도 구글, 애플이 자동차 테스트를 하고 뭐 자율주행하고 뭐 운전한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IT 기업이 무슨 자동차를 하냐 이거죠. 야, 이거 앞으로 자동차에 IT 기업이 들어와서 시장 판도가 또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업체가 뭐 아마존 하물며 중국의 화웨이까지 뭐 알리바바 뭐 한국에서는 네이버까지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엄청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IT 산업이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자동차 산업의 IT 산업 쪽에 이제 소위 시장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로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철강 문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미래의 먹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IT 산업은요. 자동차가 미래의 먹거리에서는 틀림없고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자동차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언정 자동차 산업은 지속할 것이다. 여기를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인 공학인들은요, 그냥 자동차 만들어 자동차 산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남의 영역에 이거는 미래의 먹거리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동차 메이커를 갖다가 사거나 흡수하거나 자동차의 현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동차 기술은 뭔가 그들이 봤을 적에 생각하고서 접근한 분야가 지금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자동차 산업은 지속될 거고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술이 접목되고 어떻게 발전되니 가든지 인간은 누구나 자동차하고 그 같이 생활할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 표는
그 내용을 간단히 보여준 하나의 표입니다. 예전에는 파워트레인 분야로 해가지고 일반 자동차 구동 궤도인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아까 레벨 1, 2 하면서 ADAS나 XYY 같은 기술 접목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IT 쪽에 융합이 돼가지고 자율주행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보다시피요. 이와 같은 목적은 안전하고 그다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 기계적 성능뿐만이 아니라 IT 성격의 그런 인포메이션 네트워크가 정립이 되어야 되니까 자동차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구성이 진짜 컴플렉스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혀 생각 안 했던 자동차의 뭐 진짜 보안 문제, 시큐리티 문제, 자동 생산하는 문제, 인포테인먼트 여러 가지 문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아이템이 튀어나오고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또 생겨날 것이고 자동차 접목될 것이고 자동차의 비중이 이렇게 커질 것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적에 어느 국가별로 자동차는 놓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은 나라에서도 자동차를 갖다가 어차피 수입에다 써야 되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서도요. 자동차를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팔려면 만들어 수입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 하는 게 대세적인 추세입니다. 왜? 번 돈을 갖다 우리 국민들한테 써라. 고용도 창출하고 자동차의 저루방 효과되는 분야도 보강도 하고 산업도 키우고, 그렇죠? 자동차의 부품 소재의 자국의 그 기술력도 전수를 받고 부품업체도 키우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는 자국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그 나라에 가서 만들어내서야 될 거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경향이 커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 기아 자동차단 2년 전부터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규모가 커질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간단하게 현대 기아차의 그 해외 공장 현황을 이렇게 쭉 표기한 겁니다. 현대 자동차만 해도요, 8개가 지금 해외에 지금 나가 있고요. 앞으로 수요가 더 커질 겁니다. 틀림없이 뭐 인도 공장 더 커질 거고요. 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지요. 이럴 때 또 수요가 많으면 자동차 생산 공장이 그쪽으로 나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기존에서 저공해 EV 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 생각되고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이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다음 자동차를 갖다가 기술적, 전기적, 전자적으로 어떻게 보강해서 갈 것인가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 전기자동차 문제 크게 보강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많이 접목될 거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좀 언급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않는 나라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는 언제쯤 없을 거다 이렇게 타깃을 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해주는 그런 인식을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이제 IT하고 접목하니까 발 빠른 사람들은 자동차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IT 기업들이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 우버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다시피 자동차에 대해서 카세일링, 카헬로잉 뭐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개인이 가지지 않고 이제 공유 개념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도 튀어나오고 있고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 많은 방향으로 해서 자동차가 변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자동차 분야의 수익성 사업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도 많이 생길 거고요. 이 흐름에 자동차 산업과 또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초대 계속 현대기아차가 이 차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춥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겠습니다. 난서도요. 왜 중국에서 한국 자동차가 이렇게 자꾸 죽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브랜드명은 유럽 업체엔 뒤떨어지고 가격 경쟁 면에서는 중국 업체한테 짠되고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그 중국 사람이 볼 적에는 한국 차를 살 메리트가 없다. 막상 사면은 참 차 성능 좋고 내용도 좋고 좋은데 한국 차 쓴다고 누가 크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차 사보면은 한 3년 내지 5년을 쓰고 버리면 딱 좋은 차라서 성능 그만한데 값은 무지 싸니까 없는 사람은 중국차 자국산 차 쓰고 있는 사람은 메이커 있는 대로 가자. 뭐 이런 흐름이 아닐까 사실 큰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도 브랜드명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뭐 제철이나 자동차나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자와 시간과 또 이미지의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문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고 있고요. 우리는 좀 인도 시장에서 자동차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가성비가 좋으니까 인도 시장에서는 우리 현대기아차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일본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쭉 나왔습니다. 가격 경쟁력면요. 참 진짜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네임밸류 비해가지고요. 생산성이요. 아이고 노조 문제 생각하면 이건 0.6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 앞으로 더 늘려야 현대기아차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면요. 운반비 포함하고 가격 경쟁에서 코스트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기술 개발 능력 여기 0.8로 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높이 쳐주고 싶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 남양 현대 기아 R&D 연구소에서 전체 일하는 사람이 R&D만 하는 사람이 16,000명입니다. 그중에 석박사가 8,000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노력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요. 이거 암담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월드컵에도 광고하고 뭐 어디 아시안 게임에도 광고하고 이렇게 뭐 많이 광고하지 않습니까? 미국 그 미식 축구 대회도 광고하는 게 이 브랜드명 놀리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뭐 제네시스를 갖다가 현대차 메이커 아닌 제네시스 별도로 토요타의 렉서스처럼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뭐 저기 상업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현대기아처럼 최대한 다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효과는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자동차 산업의 비전과 전망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뭐 다들 아는 내용이라 그랬지만은 우선은요 만들어내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싸게 그 코스트 단가를 갖다 싸게 만들어야죠. 같은 성능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화도 통해야 되고 핵심 기술도 강화해야 되고 부품 사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인적 제고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만든 차 우리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내수력도 충분히 있어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기본 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표인데요. 철강 쪽 생각해서 표를 하나 제가 집어였습니다. 아까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미래형 전기 자동차로 갈 때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업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요. 기존의 업체 그대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된다고 타이어 업체가 없어지겠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된다고 해서 샤시를 갖다가 만드는 프레임 만드는 업체가 없어지겠어요? 이건 그대로 갑니다. 기술만 변화되죠. 그 다음에 이종 산업과 경쟁. 이거는 이게 들어오면 됩니다. 소위 쉽게 얘기하면 엔진 만드는 업체가 모터 만드는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 되면은요 수요가 이쪽은 줄어들고 저쪽은 늘어나겠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될 거라면요. 뭐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기존 부품 중에서 아예 없어지는 그 부품도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기자동차 쪽이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소재 산업, 철강 산업도 이쪽에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야가 대체 소재나 철을 갖다가 전용한 다른 소재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코스트하고 재료의 성질로 맞다는 이 분야도 가겠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어느 산업이든지 발전할 것 같고요. 자동차도 산업도 똑같이 이 범위 안에서 업체들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앞으로 글로벌 시장은요. 근데 결론 부분 쭉 몇 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자동차처럼 성장 발전적이다. 어떤 분야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이게 몇 년 갈 것인가, TV가 몇 년 갈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은 올해는 1억 대가 넘을 것이 틀림없고 내년에는 1억 1천만 대가 넘을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50% 아마 인도나 인도네시아 또 동남아 시장에 더 발전하면 50%가 아니라 더 많은 수치 60% 이상까지도 아시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그 포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흥시장도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발빠르게 늘어나고 수 있고요. 지금 인도에서 자동차가 엄청 증가한다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예측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급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등록 대수가 전 세계 12억 대 가까이 되는데 이 12억 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그 애프터마켓 시장이 새로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튜닝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산업과의 경쟁과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동차 산업은 이게 가장 태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도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개인이 갖느냐 공유를 하느냐 아니 부르면 언제든지 무인 자동차가 오고 깨끗이 청소된 차가 오는데 내가 뭐 내 집 앞에 주차를 뭐하러 생겨도 요즘 렌탈 개념으로 월간 얼마 돈을 내면은 그게 사용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개념도 많이 발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소유냐 공유냐 개념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그러고요. 자동차는 지금까지 본인이 운전하다 보니까 이동수단으로 썼는데 앞으로는 이용수단으로도 많이 쓸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인으로 한다고 예를 들어 가정해보면은요 자동차 도서관도 될 수 있고 자동차 병원도 될 수 있고 그 푸드트럭처럼 내가 가게를 갖다 고정된 점포를 갖다 인쳐놓느니 내가 진짜 컨테이너로 된 차 하나 점포를 사가지고 이동하면서 가장 잘 팔릴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개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가 다른 개념 아마존 같은 데서는 택배 개념으로서 이제 이게 이용되는 그런 개념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운전을 갖다 할 필요가 없으면은 새로운 자동차 내에서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가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생산 방식에서도 이 자동차가 이제 매스 프로덕션에서 좀 많이 좀 변형돼 가지고요. 생산량은 많지만은 소위 말해서 다품종, 다량 생산 방향으로 갈 게 틀림없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는 그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따라서 파워트레인 분야도 다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되면은 개인이 차를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뭐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도 미래에는 예측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아의 그 모닝을 갖다가 동벌 이렇게 아웃소싱 주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산업도 외부에 아예 아웃소싱을 준다라더니 기본 하체 플랫폼만 통일된 거에서 위에는 여러 가지 변형된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재료나 아니면 기초 안전성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성만 보강된다면 미래의 자동차는 지금하고 좀 개념이 다른 자동차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이게 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동차 강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자동차가 지금 얘기하면 다 강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폐차를 하게 하면은 폐차쟁이 하면은 내 갖다 주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거는 그 자동차에 쇠가 있어가지고 고철값으로 얼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강제 측면이 많이 있죠. 메이커에서는 자동차 제철 한쪽에 차에 대한 성능이 그러니까 제철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중량 감속, 그다음 강도 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요청을 하고 있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스트리자는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코에서도 이런 것도 하고 뭐 HFP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런 측면을 제가 들어서 적어놨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강제 문제는 강제처럼 많이 쓰여질 겁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전부터 알루미늄을 소재로 해가지고 하도 자동차 매에서 시작차 컨셉카 같은 것을 만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타쇼 출품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비싼 알루미늄 뭐 이런 소재는 쓰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코스트를 갖다 다운시키는 강제를 갖다가 성능이 확보된 많이 요구하겠고요. 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거에 대체는 수단으로서 강제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체 재료가 있으면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탄소 섬유라든지 뭐 이런 문제 등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쇠를 접합하는 문제에서도 효율적인 방법도 기술 개발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강제 쪽에는 큰 수요는 줄어들지 않겠습니다만서도 같이 자동차 기술 개발하는 것처럼 같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 강제 쪽도 산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올해 1억대, 앞으로 내년에는 1억 1천만 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강제 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지금은 자동차 산업체의 분위기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일괄구도 해가지고 나한테 납품하는 업체는 다른 데 납품 못하게 하는 일괄 시스템으로 됐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요. 기술만, 그러니까 제품만 저코스트에서 성능만 있다면 전 세계 어느 자동차 메이커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강제 쪽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 자동차 메이커에도 납품을 하고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내도 납품해서 자동차 산업을 떠나가지고 이 강제 산업에 대해서 자동차에 납품하는 제철 분야 쪽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제철 산업이 또 한국의 주간 산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